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낫다고. 요즘 이혼은 별 흠도 아닌 분위기지만요. 그래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으니 결혼까지 한 거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주변에서도 하나둘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도 저한테는 이혼이라는 게 딴 세상 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했고 너무 믿었던 거였겠죠. 저희 남편을요. 저는 가장 가까이서 살 부대끼고 사는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아예 몰랐으니까요.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가 있어요. 저희 가족은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은 누가 봐도 1등 남편, 1등 아빠였어요. 퇴근 후에는 저와 함께 밀린 집안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본인이 음식도 도맡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저와 아이를 데리고 좋은 곳, 맛있는 곳을 데리고 다녔고 아이가 커가면서 공부도 옆에서 봐줬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참 따뜻하고 애정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결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희 남편만큼 잘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 친구들도 모두 저에게 다 남편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오히려 무슨 소리야? 내가 오히려 아내 복이 있지. 이렇게 예쁘고 능력 좋은 데다가 실에게도 잘하고 내가 오히려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 임신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고 그 살이 아직까지도 미처 다 안 빠져서 지금 제법 통통한 편이거든요. 근데도 저보고 맨날 예쁘다느니 일부러 다이어트 하지 말라느니 지금도 충분하다느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다고. 당연히 남편이 잘하는 만큼 저도 제 나름대로 잘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일하는 대행사에서 대표님 바로 아래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연봉도 남편보다 훨씬 높은 편이에요. 남편은 이직도 자주 한 편이라 연봉은 또래보다도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의 전반적인 생활비는 다 충당을 했고 남편이 버는 돈은 저금으로 따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도 매달 제 선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신우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는데 신우도 졸업 후 취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포함 신우 용돈도 한 번씩 보냈습니다. 물론 받으시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했는데 네 돈이 정우 돈이고 정우 돈이 네 돈 아니니? 나는 그냥 내 아들이 줬다 생각할란다. 어머님은 꼭 저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치만 저는 어머님 말이 그렇게 기분 상하진 않았어요. 워낙 자존심이 세신 분이니 며느리에게 생활비 받는다는 게 민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께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저한테 종종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민지 너도 시집 잘 갔다는 건 알지? 솔직히 우리 정우처럼 잘하고 사는 남편 잘 없다? 라며 남편에 대한 공치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네 하고 맞춰드렸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정우씨 잘하죠. 그래 내가 봐도 너한테 참 잘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하다못해 너네 돌아가신 시아버지만 해도 나한테 저렇게 안 했다? 맞아요 언니. 우리 오빠라서가 아니라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자도 많은데 오빠는 살림에 요리에 하진이 육아도 거의 오빠가 하다시피 했잖아요. 나도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와이프 여왕 대접해주는 그런 가정적인 남자요. 저는 그 말에 그냥 맞다면서 웃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말은 좀 얄밉게 해도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그 이상으로 저에게 고마워했거든요. 매번 우리 엄마랑 성훈이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다 같은 식구끼리 고맙긴 뭐.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당신 같은 와이프가 어딨냐? 난 진짜 복받은 놈이라니까? 치. 남편은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도 잘했어요. 그렇게 계속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행복했던 저를 운명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 행복이 산산조각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에 저희 가족 모두 과학체험관에 갔을 때였어요. 아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거든요. 남편 차를 타고 가서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아이가 손에 작은 물병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거든요. 물병은 조수석 시트 밑으로 들어갔고 제가 꺼내려다 손이 안 닿길래 나중에 꺼내준다고 하고 깜빡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저희 아파트 근처에 어린이 행사가 있어서 남편은 아이랑 같이 거기 갔다 온다고 저보고는 집에서 좀 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집안일을 좀 하다가 아이 물병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어제 조수석 밑에 들어간 걸 안 꺼냈구나 생각하면서 남편 차키를 챙겨 들고 주차장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조수석을 뒤로 밀어서 물병을 꺼내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물병 옆에는 자잘한 부스러기나 쓰레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저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콘돔이요. 그걸 보는데 정말 일시정지라도 된 양 멍하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차 안에서 콘돔이 발견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도대체 이 차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이 차에 도대체 누굴 태운 건지, 너무 큰 충격에 얼떨떨한 기분으로 한참을 있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의 차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편 차 글로브 박스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이요. 남편이 원래 쓰던 폰이 아니었어요. 그 폰은 처음 보는 폰이었습니다. 일명 세컨폰이라고 하죠. 남편에게 세컨폰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로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또 하나의 핸드폰을 그것도 차 안에 숨긴 채로 갖고 있다니요. 저는 다급히 그 폰을 켜봤어요. 폰이 켜지고 저는 다시 경악했습니다. 핸드폰에는 온갖 즉석 만남 어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원나잇 용도로 많이 쓴다는 그런 즉석 만남 어플이요. 자기 사진이나 프로필을 올려놓고 상대방의 프로필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 채팅도 하고 마음에 들면 진짜 만나기도 하는 그런 어플들이었습니다.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니 저도 그런 어플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어플을 이용한다는, 그것도 다른 폰까지 마련해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너무 충격이더군요. 게다가 그런 어플들은 종류도 다양한지 참 다양하게도 깔아놨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기분을 느꼈어요. 순간 이게 내 남편 핸드폰이 맞나? 혹시 다른 사람 핸드폰을 주운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플에 들어가 보니 프로필이 남편의 신상 맞더군요. 저는 아예 본격적으로 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즉석 만남 어플 말고도 또 환장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카톡 같은 메신저 어플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연락처 목록에는 거의 여자들이더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채팅에 들어가니 남편이 여자들, 그리고 친구들과도 이 메신저로 대화를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꿈에도 몰랐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일 대화를 많이 한 건 진아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오빠, 또 언제 올 거야? 많이 바빠? 조만간 갈게. 기다리고 있어. 맨날 온대놓고 요샌 뜸하네. 딴 년 생긴 건 아니지? 뭐래. 요즘 봉사 시간이다. 뭔 봉사? 가정봉사 시간이다. 바짝 봉사해놔야 와이프가 의심 안 하지. 부지런해 하여튼. 언제 올래? 다음 주 내로 한번 갈게.
파이팅 넘치게 갈 테니까 너 각오해. 또 저번처럼 차에서 할까? 아, 짐승.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습니다. 화장이 엄청 진한 여자가 가슴이 푹 패인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딱 봐도 업소 같은 데 다니는 그런 여자 같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너무 떨려왔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사지가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이를 아득바득 깔며 친구와의 대화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야, 나 조만간 진아한테 갈 건데 너도 갈래? 좋지. 와이프한테 뭐라고 할 거냐? 야근이라고 하지 뭐. 요새 바쁘다고 밑밥 깔아놨지. 그러면 의심 안 하냐? 의심은 개뿔. 완전 곰탱이 같아서 그런 거 없어. 곰탱이? 생긴 것도 곰탱이고 하는 짓도 곰탱이고. 네 와이프 저번에 민찬이 애기 돌잔치 때 보니까 살 더 쪘더라. 그러니까 아주 갈수록 살이 쪄. 원래는 돼지 같았는데 이제 화마 됐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찌냐? 벌크업하냐? 저녁마다 맨날 술 처먹으니까 그렇지 뭐. 밥 먹으면서 꼭 그렇게 맥주를 처마셔 된다. 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살은 어디까지 쪄가지고 어휴, 내가 그 팔뚝 만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이게 다 이 여자 건가 싶어서. 살 좀 빼라 그래. 뭐하러? 그냥 뚱뚱한 채로 살라 그래. 어차피 나 와이프랑 안 해. 밖에 나가면 예쁘고 쭉쭉 빵빵인 애들 널리고 널렸는데 미쳤다고 와이프랑 그 짓거리를 하냐? 그 대화를 읽는데 얼마나 괴롭고 머리가 어질어질한지 면전에다가 쌍욕을 들어도 이 정도로 힘들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욕하는 게 낫지. 앞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예쁘다, 좋다, 고맙다 해놓고 뒤에서는 자기 친구한테 저를 아주 처참할 정도로 까고 있더군요. 어떻게 자기 가족인 와이프를 이렇게까지 욕하고 깔아뭉갤 수가 있나요? 게다가 좋다고 맞장구 치는 친구 놈은요? 이 친구, 저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한 번씩 친구들 다 함께 볼 때면 얼굴 보고 인사도 했던 친구예요. 앞에서는 웃으며 재수씨, 재수씨 그래 놓고 뒤에서는 낄낄대며 무슨 신나는 놀이라도 하는 양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욕뿐만 아니라 어제 만난 그 여자애는 어떻고 저번 그 여자애가 더 놀기 좋다느니 저는 입에 걸레라도 문양 더러운 품평을 해대는 이 남자가 정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이 맞는 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과호흡이 올 정도였어요. 저는 심장이 쪼여오고 죽을 것 같은 기분에 가까스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커 이대로 콱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가슴을 마구 내리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울고 멍하게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행사가 끝나고 아이와 집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내 영원한 사랑이라고 저장명이 뜨는데 폰을 박살내고 싶을 정도로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남편의 전화를 받으면 욕을 하고 악을 쓸 것 같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친구네에 갔다. 하진이랑 같이 알아서 저녁 좀 챙겨 먹어라. 나는 나중에 들어가겠다. 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남편의 세컨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가면 폭발할 것 같아 집으로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공원으로 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게 산책 나온 사람들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바로 어제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정다감한 남편과 보기만 해도 귀여운 아이.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의 모습으로 하하호호 즐겁게 나들이도 다녀왔는데 단 하루 만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뒤에서는 처절하게 조롱당하고 배신까지 당한 여자요. 저는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다 꿈인 것 같고 내가 본 게 다 허상인 것 같고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걸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가 해맑게 저를 맞이해 주는데 눈물이 또 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데 그 얼굴만 봐도 다 뜯어놓고 싶을 만큼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이 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어디가 안 좋냐며 병원에 가자고 호들갑을 떠는데 저는 그냥 좀 쉬고 싶다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남편은 죽까지 끓여왔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고마웠겠지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이런 행동조차 너무 가식 같았습니다. 앞에서는 와이프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업소 다니고 채팅 어플로 여자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 와이프 뒷담화까지. 도대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은 뭘까 싶어 멍하게 남편을 쳐다봤어요.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저는 그냥 대꾸도 하기 싫어서 안 먹을 테니 갖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얼마나 분노로 몸을 떨었는지 정말 몸살이 심하게 와버렸어요. 출근도 못하고 끙끙대며 누워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선 이제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 남편은 학원 갔다 온 아이를 밥도 차려주고 씻겨주고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저렇게만 보면 세상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고 아빠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돌이킬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며칠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약간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알아 누워 있으면서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의 결론은 남편과 갈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외도가 가장 큰 문제지만 남편이 제 욕을 그렇게 해댄 것도 그 이상의 상처고 충격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이상 더는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증거를 다 모은 후에 남편에게 밝히고 이혼을 해야겠다로 가닥을 잡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것을 기다렸다가 남편의 차키를 들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안을 뒤져 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핸드폰 카메라로 남편이 한 대화들을 다 찍으려고 했는데 바로 오늘 낮에도 이 핸드폰으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오빠, 아까 잠깐이지만 봐서 좋았어. 종종 회사에 외근 간다고 하고 놀러와. 그래야겠어.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던데? 나도. 오빠, 아까 말한 그 가방은 언제 사줄 수 있어? 다음에 갈 때 사갈게. 아니면 같이 보러 가던지. 같이 보러 가자. 오빠, 근데 내일 퇴근하고 뭐 해? 집에 가야지. 그러지 말고 와이프한테는 야근한다 그래. 그리고 나랑 초밥 먹으러 가자. 나 가고 싶은 데 있는데. 어딘데? 여기. 알겠어. 그러면 7시까지 여기로 와서 연락해. 신난다. 알았어? 겨우 진정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화를 보는 순간 또 분노가 치솟더군요. 회사에는 외근 간다고 하고 이 기집애 만나러 갔고 가방까지 사준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내일도 만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제 폰 카메라로 대화를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목록 중 그 친구와의 대화도 들어가 봤어요. 야, 하마 아프다고 쳐 누워있다. 회사도 안 가고. 어디가 아픈데? 몰라. 몸살 났다고 저지랄이야.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허구한 날 아프다고 골골이냐. 원래 뚱뚱한 사람들이 더 아파. 오늘 외근 간다고 하고 지나 오피스텔 갔잖냐. 그 기집애가 나더러 가방 사달라네. 얼마짜리? 400짜리.
대가리 텅텅 빈 게 명품만 좋아해가지고. 너 돈 있어? 지금 당장은 없어. 코인에 좀 묶여있어. 근데 요새 그거 완전 상승세거든. 돈 좀 벌 것 같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코인이라니. 다시 남편이 폰을 뒤져보니 남편은 저 몰래 코인 투자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 작다고 거의 제 돈으로 생활하면서 당신 월급은 적금으로 잘 모아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 안 한다고 뒤에서 저 몰래 코인 투자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액수도 꽤 크더라고요. 남편 기죽는다고 일부러 돈 얘기 안 했던 제가 미친년이었죠. 저는 부글대는 속을 애써 달래가며 다시 친구와의 대화방으로 돌아와서 남은 대화를 마저 읽었습니다. 오, 코인. 돈 좀 벌었냐? 조만간 환전할 거야. 그걸로 가방 하나 사주지 뭐. 근데 이 기집애도 자꾸 나만 보면 돈 뜯으려 그래서 다른 애로 갈아타야겠어. 내일 또 보재. 초밥 먹고 싶댄다. 몇 번만 더 자다가 그냥 깨질라고. 아주 역겨운 인간이었습니다. 만나는 것도 이 여자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돈만 주면 아무하고나 만나주는 여자들 골라서 입맛대로 만나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얼마나 이런 생활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머리를 다 뜯어놓고 싶은 걸 참고 그것도 다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폰을 넣어두려다 멈췄습니다. 최소한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는 시댁 식구들한테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 오빠가 최고의 남자라고 믿으면서 생활비며 용돈 주는 저에게 도리어 잘하라고 했던 그 시댁 식구들한테요. 저는 다시 폰을 열어 그 여자가 보낸 초밥집 지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상호와 위치를 찍어놓고 다시 핸드폰은 원래 자리로 돌려놨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어머님과 신우에게 초밥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과 신우도 회나 해산물을 아주 좋아해서 좋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정우한테는 연락했니? 아니요. 오늘 야근한다네요. 저희끼리 먹어요. 우리끼리? 정우도 없이? 네. 그이는 나중에 집에 갈 때 따로 포장해주면 돼요. 하진이는? 하진이는 오늘 엄마가 봐준다고 하셨어요. 얘는? 남편도 아들도 없이 왜? 여자들끼리만 이렇게 뭉치는 것도 좋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좀 의아했고 신우이는 마냥 신났더라고요. 나 초밥 오랜만이야. 언니가 말한 그 식당 좀 전에 찾아보니 가격대 좀 나가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실컷 먹어요. 좋죠. 오랜만에 참치 먹겠네. 그렇게 저는 제 차로 어머님과 신우를 데리고 그 식당에 갔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 정말 참혹한 기분 그 자체였어요. 7시가 다 되어가는데 남편은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약속이 깨졌나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라샤이마세! 점원의 우렁찬 인사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돌렸을 때였어요.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프로필 사진으로 얼굴을 봤던 터라 한눈에 그 여잔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마르고 얼굴도 성형 범벅이더라고요. 완전 짧은 치마에 위태로울 정도로 높은 구두를 신고 들어왔어요. 몇 분이세요? 2명요. 좀 이따 들어올 거예요. 여기로 앉으세요. 점원은 근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자는 앉아서 팩트를 보며 화장을 고치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신우는 그 여자를 보더니 괜히 한마디 하더군요. 언니, 저 여자 봐요. 딱 봐도 술집 다니는 애다. 신우의 말에 어머님도 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니? 딱 보면 알지. 저 특유의 분위기하며. 저는 속으로 저 술집 다니는 것 같은 애가 너네 오빠 내연녀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가게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 오빠? 신우가 남편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하려는데 남편은 그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있는 테이블로 가서 앉더라고요. 신우를 못 본 모양이었어요. 어? 뭐야? 왜 저기 앉아? 신우의 말에 어머님도 보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지 그 여자 앞도 아니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메뉴를 고르고 있더군요. 그 여자 어깨에 팔까지 올리고요. 대화로 볼 때도 열받았는데 직접 그러고 있는 걸 눈으로 보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에 신우랑 시어머니는 놀라서 제 눈치를 보셨어요. 아니, 제가 왜 저기에 앉아? 얘! 정우야! 어머님이 부르자 남편은 저희 쪽을 보더니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 여자를 확 밀치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남편은 그 와중에 제가 있는 것까지 보고는 더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황급히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긴 어쩐 일로? 당신이 모셔온 거야?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여기 어쩐 일이야? 야근한다며. 저 여자는 누구야? 저 여자? 그 회사 동료. 아, 그래? 그러면 소개 좀 시켜줘. 저는 남편을 밀치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자도 멀리서 상황을 봤는지 가방을 챙겨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았죠. 안녕하세요. 남편네 회사 사람이라고요? 네? 네. 반가워요. 저는 오과장 와이프예요. 저희 어머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괜찮으면 저쪽으로 가서 인사 좀 드리죠. 네? 제가 왜요? 직장 동료라면서요. 어른한테 인사 좀 드리라는 게 왜요? 저는 그 여자 팔을 억지로 붙잡고 저희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 여자는 왜 이러냐며 팔 놓으라고 난리치더라고요. 저는 꿋꿋하게 데리고 왔어요. 아니, 얘를 왜 데리고 와? 인사시키려고 어머님한테. 아가씨도 인사해요. 누군데? 누구긴요. 어머님 아들이 돈 주면서까지 만나는 여자죠. 이름이 진하던가? 제 말에 남편은 다시 눈알이 터질 듯이 커지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도 놀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여보!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핸드폰 2개씩 써가면서 안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 밖에서는 돈 주고 여자들 만나고 업소 다니고, 당신 참 부지런도 하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핸드폰을 2개 쓴다는 건 또 뭐고? 어머님, 이 사람요, 핸드폰이 2개더라고요. 하나는 차에 숨겨놓고요. 그걸로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제 욕도 무지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보고 하마래요. 뚱뚱하고 역겹다고. 저 만지기도 싫다네요. 어머님, 저보고 정우 씨 같은 남편 없다고 했죠?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또 있겠어요?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아니야. 그거 내 폰 아니야. 다 오해야. 이렇게 여자 만나는 걸 대놓고 들켰는데 오해라고? 얘한테 400짜리 가방 사준다며. 오늘 여기도 이 여자가 초밥 먹고 싶다고 해서 온 거잖아. 나한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내 말 중에 틀린 말 있어?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신없는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도망갔습니다. 저희가 서서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식당 사람들은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저희 가족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신우도 민망해하고요. 쪽팔려. 일단 나가요. 나가서 얘기해요. 그래,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도망치듯 그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남편도 저더러 나가서 얘기하자는데 저는 제 몸에 손 하나 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일단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어머님은 다시 저에게 물었어요. 내가 아까 정신이 없어서 이게 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네가 얘기해봐. 민지가 하는 말이 다 뭐니? 그리고 아까 그 여자 뭐야? 남편은 인상을 쓰며 자기 머리를 마구 흐트리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 핸드폰 발견했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네 차 바닥에서 콘돔을 발견했거든. 애 태우고 다니는 차에서까지 그 짓거리를 했니?
그 말에 어머님과 신우도 다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뭐라고? 저는 자초지정을 어머님과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하진이가 물병 떨어뜨린 거 찾으러 이 사람 차에 갔는데 바닥에 웬 콘돔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차 뒤져봤더니 웬 처음 보는 폰 하나가 이 사람 차에서 나오더라고요. 즉석 만남 어플들이 가득 깔려있고 아까 봤던 저런 여자들이랑 대화한 게 한 트럭이에요. 게다가 자기 친구한테 제 욕도 엄청 했더라고요. 앞에서는 저더러 고맙다느니 결혼 잘했다느니 입에 발린 소리 해놓고 뒤에서는 저를 얼마나 깔아뭉갰는지. 어머님 아들이 그 여자들하고 친구랑 한 대화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제가 말로 하면 입이 썩을 것 같아 차마 말도 못하겠네요.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어머님하고 아가씨한테 보내놓을게요.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떠밀었어요. 놔! 내 팔뚝 만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마 같은 여자랑은 그런 짓 안 한다고?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하진이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으로 25kg가 쪘어. 그 후유증으로 몸도 상하고 살도 안 빠지는 거고. 너는 몸 상해가면 이 새끼 낳아준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싶디?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냥 허세 부린 거야. 허세? 너는 네 친구한테 와이프 욕하는 걸로 네 허세 채우니? 네가 제정신이야? 돈도 쥐뿔도 못 벌고 못난 주제에 네 허세를 왜 내 욕하면서 채우는데?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남자들 뒤에서 와이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욕한 적 없어. 오히려 고맙다고, 결혼 잘한 것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선 다 당신 좋게 본 거야. 근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당신한테 도대체 내가 뭐야? 당신 진짜 모습이 뭐야? 그렇게 따지는데 갑자기 복받쳤습니다. 울고 싶진 않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모습에 자기도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잘못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는 이 남자. 하지만 뒤에서는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욕을 하고 다른 여자들과 더러운 대화를 일삼았던 이 남자. 저는 2번 다신 속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이런 지독한 배신은 한 번이면 족하니까요. 저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제 차에 올라타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전화를 계속 해대며 잘못했다고 빌고 친정 앞까지 찾아왔는데 저는 이혼 준비하라며 당분간 시댁에 가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그냥 오서방이 외도를 저질렀다. 어머님과 아가씨도 그 모습을 다 봤다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제 욕하고 어플로 여자들 만나러 다닌 건 말씀 안 드렸는데도 저희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믿었던 사위가 그런 배신을 때렸으니 충격 받으실 만도 하겠죠. 저는 부모님께도 죄송해서 또 한바탕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잘못했다고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느니 하며 생쇼를 벌였어요. 솔직히 얼마나 처절하게 울고 반성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진짜 반성하는 건 아닐까 잠깐 혹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얼마나 우리 얘기로 입방아를 찌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그냥 또 조용히 덮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남편을 용서해 준다고 해도 이미 믿음이나 신뢰가 박살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편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앞으로 저에게 보여주는 어떤 행동도 믿을 수 없겠죠. 모두 가식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 주변에선 제 이혼이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럽다고 했던 정말 보기 좋고 행복해 보이던 부부였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유는 얘기 안 하고 경제적인 문제 등이 얽혀서 헤어진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흥미 가득한 걱정들로
저는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제가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일 때 어머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도 우리 정우가 여태까지 참 잘했잖아. 네가 너무 배신감 느끼고 화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네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정우가 집에서 참 잘했잖아. 근데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뒤에서 너 몰래 좀 풀고 친구한테 험담도 한 모양인데 솔직히 뒤에서는 험담 많이 하잖니. 너도 솔직히 네 친구들한테 시댁욕 한 번도 한 적 없어? 뒤에선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어? 어머님은 남편이 한 그 더러운 대화들을 다 봤으면서도 끝까지 아들 편을 들더군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다른 사람한테 어머님 욕한 적 없어요. 맹세코요.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저 그런 거 속으론 생각할지언정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해요.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입에 담기도 더러울 정도로 욕을 하고 깔 수 있나요? 저희 집에서는 잘했다고요? 네, 어머님.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저랑 정우 씨랑 사이 안 좋고 맨날 싸우던 사이면 뒤에서 욕해도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가식인 거잖아요. 그게 더 치 떨리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 하셔도 저희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저는 앞으로 그 남자가 하는 어떤 행동이든 말이든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몸만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휴, 너는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10번 잘하다가 한 번 삐끗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에게 계속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진짜 정우 씨 위한 거라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정우 씨를 따끔하게 혼내키세요. 물론 정우도 잘못했는데 정말 정우 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휴, 그래 알았다. 그렇게 어머님과 통화도 끝이 났습니다. 어머님도 그 후론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남편이 세컨폰으로 했던 대화를 다 찍어서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혼 소송 자료를 썼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걸었고요. 남편은 처음엔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막상 소송이 시작되니 자기도 변호사 구해서 어떻게든 제 트집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용서하고 넘어갈까 생각했던 내가 미친년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 승소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걸리긴 했지만 아이한테는 잘하고 좋은 아빠였기에 만나는 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마지막 배려는 해주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이혼한다고까진 못하고 아빠 일 때문에 당분간 떨어져 사는데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언젠가 어쩔 수 없었던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 주겠죠. 저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후에 전혀 연락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자꾸 술 먹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다 끝난 일인데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 됐으니 맘 편하게 여자들 만나면서 살면 되지 왜 이러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때 투자했던 코인이 어마어마한 수치로 폭락했더라고요. 거의 빈 깡통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다 끝난 통에 왜 자꾸 전화해서 죽겠다고 잘못했다고 비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남자가 나를 무슨 돈줄로 보나 싶어 더 열받는 거예요. 저는 남편 전화가 왔을 때 코인 폭락해서 돈 다 떨어지니 여자들 못 만날까봐 그러느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아이 만나는 것도 확 줄여버릴 테니 아이라도 보고 싶으면 작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참 멋지고 좋은 남자라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보니 왜 이렇게 찌질하고 못나 보이는지. 완벽할 정도로 두 얼굴을 했던 저희 전 남편. 제가 만약 그때 그 핸드폰을 찾지 못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겠죠.
어쩌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계속 다정한 남편, 다정한 아빠 코스프레를 했을 테니까요. 저도 결혼 잘했다, 남편 정말 다정하다 라는 주변의 두려움 가득한 평판을 들으며 제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았겠죠. 하지만요,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행복은 완전 거짓과 과식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저에게 잘했던 거지, 제가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었더라고요. 거짓으로 된 행복을 깨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면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수라는 것은 자기 파괴적인 일이고 내 인생, 나 자신까지도 망가뜨리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인간들 두고 보지 않을 거다 피눈물 흘리며 복수를 다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남자를 20살 때 친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같은 건 아니었고 제 친구와 그 남자의 친구가 서로 사귀는 사이여서 여러 명이 다 같이 어울리게 된 자리였어요. 그 친구들은 다 같은 학교였고 학교 앞에 술집에서 왁자지껄 술도 마시고 대화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임은 그 뒤로도 두어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술자리를 갖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 잘 들어갔느냐고. 자기는 사실 그 모임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저 때문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좋았다고 하면서요. 저도 그 남자가 싫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데이트도 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수능을 쳐서 재입학을 하겠다고 했어요. 같이 다니던 저희 학교도 나름 명문대였고 그 남자가 다니는 과도 꽤 괜찮은 과였는데 그 남자는 다시 수능을 봐서 의대에 진학할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했었는데 안 된 거라고도 했고요. 저는 그 남자를 응원했어요. 목표가 뚜렷하고 의지가 있으니 잘 될 거라고요. 그 남자는 다시 수능을 준비했었고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못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그 남자의 목표가 있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저희는 합의하에 헤어짐의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공부에 매진을 했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었죠. 그 남자는 그토록 원하던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자기가 의대생이고 나중에 의사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만심이 상당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렸기에 남친의 자만심이 그저 자신감처럼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가 갑이 됐고 제가 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먼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수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역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대학병원에서 수련의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귄 기간도 길었기에 당연히 결혼을 할 거라 생각했고 또 양가 부모님도 그렇게 아신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보니 남친 쪽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사귀는 동안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제가 회사는 좋은 곳에 다니는 건 맞는데 집 형편이 너무 평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들이 개인 병원이라도 차리려면 처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기 때문에 병원 차려주고 말고 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남친 집은 좀 어려운 형편이었고 남친이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거든요.
사귈 때야 제가 나서서 남친을 챙겨주고 도움이 되니까 남친 부모님도 저를 좋아해 주신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할 때 보니 제가 마음에 안 차는 눈치였죠. 처음에 반대도 하셨지만 결국 허락은 하셨어요. 그 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저희 부모님 속도 많이 썩힌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도 20살 때 그 남자랑 처음 만나고 제 20대 청춘을 거의 그 남자하고만 보냈다 보니 헤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힘들고 저한테는 그 남자가 큰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날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겨우 결혼을 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 그 남자는 제 생각과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원래도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건 알았어도 그래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배울 것도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제 생각 이상으로 게으르고 모든 일을 다 저에게 전가하려는 사람이었어요. 회피하는 성향도 강하고요. 그렇게 오래 사귀었음에도 결혼하고 나서 보니 또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일은 원래부터 자기 일이 아닌 양 아예 하지도 않았기에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집안일과 식사 준비도 다 해야 했습니다. 밥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매 끼니 고기 반찬 준비하고 반찬도 다양하게 준비해놔야 됐어요. 그 와중에 반찬 가게 음식은 싫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집안일은 자기 손으로 마신 컵 하나조차 씻지 않고 쌓아둘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자기 눈에 거슬리면 저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냈죠. 나도 일하는 사람이라고 화를 내면 자기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녹초가 되어서 오는데 집안의 이 사사로운 일까지 신경 써야 되겠느냐며 펄쩍 뜁니다. 저는 그렇게 싸움이 오가는 게 싫어서 그냥 참고 집안일은 전부 제가 다 했어요. 한 번씩 제가 아내가 아니라 하녀 같은 존재라는 생각도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했죠. 남편은 제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저에 대한 불만이 몹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아깝다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면서 저보고 너 같은 조건으로 의사 사모님 되려고 하다니 운도 좋다라는 소리도 잘하셨습니다. 저는 의사 사모님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그 남자가 좋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만나온 그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물론 남편이 능력 좋고 돈 많이 벌면 저도 좋죠. 하지만 제가 그거 하나만 쫓아서 남편을 선택한 건 아닌데 남편이든 시댁이든 저에게 의사 사모님 자리 유지하려면 그 정도는 참아라 라고 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만한 혜택을 누리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는 23평 전세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도 제가 해간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1,000만 원 해주고 남편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고 온 게 다입니다. 시부모님은 남편 의대 뒷바라지 해줬으니 결혼 자금으로 더 해주실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과 저희 집에서 도와주신 돈 더해서 그때의 집 전세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황금이 절로 나오는 황금오리를 저에게 공짜로 주기라도 한 양 굴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결혼을 통해 스스로 호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호구짓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근무 중에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남편은 그때 레지던트 3년 차였는데 그때쯤 한 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며 픽픽 쓰러지게 되었죠. 많게는 일주일에 3-4번 이상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남편이 일하는 곳이 병원이었기에 구급차를 부르거나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남편은 바로 응급실을 가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고 심할 때는 구토도 했는데요. 어쩔 때는 밤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남편이 온 집안에 구토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했죠.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새벽에 돌아오면 저는 울면서 남편이 토한 흔적을 치워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발병, 그 뒤의 일상은 정말 힘겨웠어요. 남편이 병이 무서웠던 게 돌발적으로 어지러움이 생기면서 확 쓰러지는 거였습니다. 그나마 병원에서 일하고 주변에 의사들이 상비해 있다는 게 천만 다행이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고 또 그로 인한 2차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남편이 걱정되고 늘 극도의 불안감을 가져야 했어요. 남편은 약을 계속 처방받아 먹었지만 큰 차도는 없이 그 뒤로도 곧잘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서는 휴직까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한동안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멍하게 볼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왜 우는지 묻지 않아도 남편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남편은 병 때문에 자기가 주저앉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의사의 꿈도 이뤘는데 자꾸만 쓰러지다 보니 병에 대한 공포로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진 거였죠. 저는 남편을 위해 남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이미 의사였기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뚜렷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을 위해 같은 병을 앓는 한우 카페에 들어가 온갖 정보를 섭렵하고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나 치료 방법도 찾았습니다. 카페에서 말하기를 병원에서 따로 권하지는 않지만 식단 관리가 필수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물도 많이 마시고 저염식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 저염으로 밥이나 국을 만들고 밥도 귀리밥으로 바꾸고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남편을 위해 보리차와 옥수차를 늘 텀블러에 담아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저의 노력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의사라고 이런 거 해봤자 효과 없다고. 하지만 제가 식단도 바꿔주고 본인도 억지로라도 거기에 따라오다 보니 쓰러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식단을 바꾼 것이 효과가 제법 있었죠. 물론 그렇기는 해도 한 번씩 돌발적으로 쓰러지긴 했지만요. 남편은 제가 차려주는 식단 그리고 만들어주는 도시락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로 바쁘고 야근을 해도 집에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남편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새벽에는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서 짜증과 예민함이 확 늘었던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남편의 건강 상태를 늘 주시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맘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필요한 동행은 제가 다 해주었고 남편의 짜증과 예민함도 다 받아주고 이해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치료에 괜찮다는 병원을 찾아 남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한 병원의 전문적인 센터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병원을 다니고 나서 어지러움과 발작적인 쓰러짐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주는 약이 남편에게 잘 받았고 그것만으로도 갑자기 쓰러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시 남편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거죠. 남편은 그런 것으로 저에게 고마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뻤어요. 남편의 병에 차도가 생겼다는 것을요. 저는 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남편을 보살폈다 생각합니다. 제 남편이고 저의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남편이 아플 때 정성을 다해 남편을 보살폈지만 정작 제가 아프게 되니 남편은 저를 외면해 버리더군요. 남편의 병에 대한 해결책을 어느 정도 찾고 남편은 다시 일상에 복귀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 전문 의를 수료하고 저희 지역의 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병환 때문에 프리랜서로 전환을 한 뒤부터 계속 집에서 일을 계속하다가 그것을 필두로 본격적인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사업은 초기부터 나쁘지 않았고 남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부터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저희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였어요.
그때까지 살던 23평 전셋집에서 나와 34평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였죠. 기본적으로 포장 이사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정리하고 옮겨야 될 부분은 많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에 저 혼자서 짐을 정리하고 잘못 놓여진 가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갑자기 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팠어요. 처음에는 너무 과로해서 몸이 그렇게 아픈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과로나 몸살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 일을 시작으로 아픈 증세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는 극한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에게 너무 안 좋다고 말을 했는데 남편은 병원을 가봐라, 내가 그쪽 분야의 전문의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병원을 가게 되었고 저는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섬유근육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죽을 만큼 아프지만 죽지는 않는 병,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이라고요. 제일 처음 발병했을 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견딜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일을 했고 힘들지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나중에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피로도가 극심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은 아예 할 수가 없었고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너무 고통스럽고 통증이 심해졌죠. 통증이 심해질수록 제가 먹는 약의 강도는 높아지고 개수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간 수치도 올라가고 약물 부작용으로 살이 10kg 넘게 찌기도 했죠. 그런데요, 그때 저를 정말 힘들게 한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도 의료인이었기에 제 병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병으로 힘들어하는 저에게 네가 아픈 게 내 탓이야? 나도 어쩌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간병까지는 안 바라지만 최소한 아픈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존중이라도 해주길 바랬는데 남편은 남보다도 못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일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졌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내 밥도 안 차려주고 너도 밥 시간에 맞춰서 안 차려 먹으니까 아픈 거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거 몰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극심한 우울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아프기 전 저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제 모습은 있기라도 한 양 저더러 게으르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나무라더군요. 불과 1, 2년 전 본인이 아팠을 때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간호해주고 걱정해주고 본인의 손발이 되어주고 해결책까지 찾으려고 노력했던 제 모습은 새까맣게 있기라도 한 양 남편은 저를 대놓고 짐짝 취급했습니다. 거기다 저한테 너 히키코모리가 뭔 줄 알아? 운둔형 외톨이, 빛도 안 들어오는 방에 처박혀서 방을 무슨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사는 패배자들. 지금 네가 딱 그거 같아. 집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내 동료 의사 와이프들 얼마나 집에서도 예쁘고 우아하게 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너는 아휴 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달고 사는 저에게 약에 취해 하루 종일 잠만 자던 저를 남편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예전 남편이 아팠을 때, 남편이 집안 곳곳에 수도 없이 토를 해놨을 때 그걸 치우던 저는 비위가 상해 화장실에 달려가 개어낸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 남편한테 단 한 번도 내색한 적 없고 싫은 티조차 낸 적 없습니다. 가뜩이나 자신감 있고 힘든 사람 상처 주기 싫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제 노고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때쯤 남편의 태도는 저에게 상처받아라, 상처받아라, 이렇게 해도 네가 상처 안 받을 거냐 하는 걸로 보일 정도였어요. 아프다고 공주대접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도 아파봤으니 최소한 고통에 끙끙대는 아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감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남편도 시댁도 제대로 된 생활 없이 아파서 매일같이 누워있는 제가 쓸모가 없고 책임지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토록 오래 저 구박하고 짐짝 취급하더니 결국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참담하니까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시댁은 이혼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저는 이혼은 없다고 버텼습니다. 저를 필요할 땐 쓰고 이제는 필요 없다고 짐짝 취급하며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저도 악착같이 버텼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심코 끄지 않고 나간 노트북에서 메신저 창을 발견했고 그 여자와의 대화를 발견했거든요. 그 여자는 남편과는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둘의 관계가 이미 1년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아프기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됐을 때니까 제가 아픈 것을 인지하고 나서 그 관계가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심정이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아프다가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증거도 내가 다 들고 있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악을 쓰고 처절하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내가 오죽했으면 그럴까. 집 상태는 이 모양 이 꼴에 너는 아프다고 내내 빌빌거리고 입에서는 양냄새 풍기고 너 꼬라지를 봐. 사람인지 시체인지 모르겠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의사 됐고 그동안 개고생했으니까 이제라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근데 아픈 너 지켜보면서 우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 너 아플 때 내가 수발 들어주고 도와줬던 건 다 잊었나 보지? 네가 뭘 얼마나 대단하게 했다고. 그 정도는 다 해. 근데 너는 왜 안 하냐고. 그 기본도 왜 안 하냐고. 왜냐고? 난 안 하고 싶으니까. 넌 네가 좋아서 한 거고. 내가 좋아서 했다고? 너 토한 거 치우고 툭하면 쓰러지는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두고 옆에서 간호하고 삼시세끼 저염식으로 밥 차려서 먹이고 좋다는 병원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고 그 모든 게 그저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래, 고마워. 고마운데 나더러 어쩌라고. 누가 그렇게 하래? 이제서 나한테 어쩌라고. 똑같이 해달라는 거야? 근데 네 상태를 봐. 나보다 더 답도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네가 그렇게 한 건 너 좋으라고 한 거고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네. 뭐라고 욕하든지 상관없어. 그래, 나 쓰레기 만들고 싶으면 쓰레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혼만 해줘. 나 이제 네 면상도 보기 싫다. 아파서 골골대는 네 면상만 봐도 신물이 올라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음날 가출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가출 이후 한동안은 그냥 죽으려고까지 생각해서 약도 안 먹었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남았나 싶었거든요. 죽을 것처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아픈 몸,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비참하게 버림받고 가슴에는 칼로 후벼 판 것 같은 상처만 남아서 너덜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콱 죽는 게 낫겠다. 이 병은 이렇게 아프면서 왜 죽지는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방에 시체처럼 누워서 울고 울다가 탈진하고 또 울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병원으로 옮겨주신 거였죠. 제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저희 집에 오셨다가 저를 보고 구급차를 부르신 거였어요. 엄마는 내 모습에 꺼이꺼이 우시고 저도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또 울고 제 삶에 있어서 그토록 힘들고 무너지는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삶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이 악물고 일어나게 만든 건 바로 남편의 상태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랑 어디 여행이라도 간 건지 경치 좋은 바다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에 떡하니 올려두었더군요. 그리고 사진 옆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행복하다 지금이라고요. 그거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지 간병해주고 뒷바라지해준 아내는 죽던지 말던지 버려두고 본인은 내연녀랑 여행가서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말 피눈물이라는 걸 쏟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네 입에서 행복하단 소리가 안 나오게 해주겠다. 내 인생 걸고 반드시 복수할 거다라고요. 몇 시간 동안 처절하게 울었던 저는 이 악물고 악착같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둔 미역국을 꺼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닭가슴살도 꺼내고 햇반을 돌렸습니다. 제 병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서 병원에서도 매 끼니 고기를 잘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맘때 저는 고기는커녕 끼니 챙기기도 힘든 지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천근만근한 몸을 이끌고 밥을 차리고 그 밥을 입안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그 밥과 함께 눈물까지 삼켰습니다. 보란 듯이 일어날 거라고, 몸이 아무리 아파도 악착같이 버틸 거라고, 그리고 네가 망하는 그 꼬라지를 내 눈으로 반드시 볼 거라고요. 저는 혼자서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걱정 끼치기 싫어서 꾹꾹 참았지만 세상에 있어 유일하게 완전한 제 편도 결국 엄마더라고요. 엄마는 매 끼니 저에게 따뜻한 밥과 국, 고기 반찬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넘어가지 않더라도 악착같이 먹고 힘들지만 조금씩 운동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한 상태여서 정신과 치료와 약도 함께 먹으며 병행을 했고 또 한의원 치료도 시작했어요. 저는 특히 한의원 약침을 맞고 많이 호전된 케이스인데 초반까지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꾸준한 치료를 받으며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처음에 그 병을 진단받고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을 땐 끝이 없는 터널에 갇힌 것 같았는데 제 스스로 저를 구원하고자 악착같이 노력을 하니 그래도 조금씩 빛이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전 같은 모습이나 완치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되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 캡처가 모두 있었고 남편이 현재 일방적인 이혼 요구와 더불어 집까지 나갔다는 사실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남편 외도를 알아차리고 남편과 마지막으로 말다툼을 했던 그때 저는 사실 남편 몰래 그 대화 내용까지도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 같은 여자랑 살기 싫다고 했던 폭언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저는 그것까지도 모두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했고 더불어 남편과 그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소송하고 상간소송하는 것으로는 남편에게 대단한 타격을 줄 수 없었겠죠. 그 뒤 저는 가장 화력이 좋은 지역 카페에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 그리고 제 얘기를 몽땅 적어 올렸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해야겠더군요. 제가 올린 글은 삽시간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고 구체적인 병원명은 올리지도 않았건만 아름아름 댓글로 정보가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병원명은 제가 대댓글로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건 안 되니까요. 그 일이 화제가 되고 그 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 미쳤냐? 아프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당장 글 내려라! 그래? 그럼 글 내려줄게. 이미 볼 사람 다 봤는데 상관없지. 야, 너 진짜 미쳤냐? 콩밥 먹고 싶어? 내가 거기 적은 글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어? 본인 간병해준 아내 아프자마자 버리고 같은 병원 10살 어린 간호사랑 바람났다. 이거 팩트잖아.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고소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얼마든지 해. 내가 그거 무서웠으면 글 안 올렸지. 그리고 너도 소송이나 준비해. 이혼 해줄게. 이혼 소송도 하고 상간 소송도 해줄 테니까 딱 기다려. 참, 그리고 내가 이 글 하나로 올린 걸로 복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는 따로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병원도 그 일로 통째로 뒤집어지게 된 것 같더군요. 해당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 심지어 아픈 아내를 방치하고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은 그 여파가 꽤나 커졌거든요. 항의하는 전화가 엄청나서 남편은 휴진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은 카페에 다른 사람들이 적은 글로 올라왔고요. 그 일로 인해 한동안 제가 글을 올렸던 지역 카페는 뜨겁게 끓어올랐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 고소할 거라고 변호사 상담했다고 그랬고 저는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진짜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악의적인 글을 유포한다고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걸었죠. 남편은 제가 거짓말과 악의적인 글을 올린다고 주장을 하며 저 역시도 결혼 생활 동안 집안일을 잘 하지 않았다, 성격이 이상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 역시도 그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일단 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었기에 그 기간을 버틴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자꾸 약해지기만 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저를 고소한 것 때문에 경찰서에 가고 취조를 받는 그 과정도 너무 괴롭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제 속에서 들끓던 분노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복수할 거다, 갚아줄 거다 라는 그 분노의 감정이 저를 이 악물고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남편의 고소건에 한해서는 제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문의 주문을 읽는데 그제야 제 속에 쌓여있던 분노 하나가 풀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비록 일부 내용에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과 주관적 감정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의 표현 금지를 명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지나친 제약이 될 우려가 있다. 라는 판결문의 내용이 있었죠. 저는 그 내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고소는 제 승소로 끝이 났고 더불어 제가 했던 상간소송에 대해서도 제가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아주 명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걸로 남편 인생을 끝장낼 순 없죠. 왜냐면 그 병원도 초반에는 제가 올린 글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땐 남편을 강제 휴진시킨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자 다시 정상적으로 진료를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병원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든 말든 남편을 안고 가겠다 이거였죠. 그때 저는 제가 준비한 진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남편의 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신고하는 것이었죠. 제가 이전에 올린 남편의 불륜 고발글 밑에 댓글에도 그런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병원 사무장 병원인 것 같던데 라는 글이요. 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느냐고요. 남편이 메신저를 제대로 안 끄고 나갔던 날, 제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던 날이요. 그날 남편의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내연녀와 나눈 대화만 본 게 아닙니다. 남편이 다른 동료 의사들, 그 병원 원장과 대표이사와 나눈 대화까지도 다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이 일명 사무장 병원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운영 병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진은 의사 면허 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면 남편도 알면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 그 병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남편 역시 한통속이었죠. 저는 증거를 토대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신고가 들어간 그 병원은 조사가 시작되었고 실제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지역신문과 뉴스에도 나오고 그 병원은 그 여파로 결국 휴원에서 폐원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남편은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해서 악다구니를 썼고 저는 그것도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고소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죠. 너 진짜 징글맞고 무섭다.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속 시원해? 속 시원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해주고 싶어. 네가 심보를 그따위로 쓰니까 그렇게 아프고 네가 그 꼬라진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비수가 꽂힐 말이었겠지만 이미 남편의 망한 꼴을 본 뒤라서 웃으며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너도 심보를 그따위로 써서 그 꼬라지가 된 거야. 의사면허 정지당했지? 취소가 아니라 정지라서 아쉽네. 근데 나중에 정지 풀리고 어디든지 개업만 해봐.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네가 저지른 짓 다 까발려줄 테니까.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나 미친년 맞아. 미친놈한테는 미친년으로 상대해줘야겠더라고. 네가 나 미친년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디 끝까지 해보자.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남편을 박살내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겠다 결심했거든요. 남편은 그때 당시 그 사무장 병원에 근무하면서 그 대표라는 사람과 함께 의료케어 관련 사업도 같이 한다고 했었는데요.
사무장 병원으로 신고 처리되면서 그 사업에도 직격탄 제대로 맞았고 특히나 남편의 전처인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병원 관계자로부터 남편도 팽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 일은 남편이 저한테 악쓰면서 따져서 알게 된 거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차저차 정지 끝나고 병원 개원한다고 해도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소문내고 남편이 했던 행동 다 까발려 줄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용서를 해라. 그러면 내 마음도 가벼워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끝까지 가야, 그래야 제 직성이 풀려야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남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만으로 가득 찼지만 그것이 제 자신까지 갉아먹는다고 해도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 끝까지 가줘야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결국 제가 남편에게 하는 복수 모두 결국은 남편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본인이 제대로 살았다면 결국 당하지 않았을 일이겠죠. 제가 본인을 망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망친 거라는 거 명심했으면 해요. 저 역시 제가 원하는 데까지 가보고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그만하자 생각하며 멈출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돌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처음 해보는 육아가 힘들 때도 많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커가는 내 자식을 보며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낄 때도 많은데요. 특히나 결혼하고 2년이 지나갈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 많던 찰나에 찾아와준 아이다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2살 터울 형이 한 분 있어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저희 아주버님도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에도 좀 얽힌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예약까진 안 했어도 대강 결혼식장은 어디로, 신혼여행은 어디로 등등의 큰 틀을 잡아갔을 때였죠. 주변 사람들에게 내년 초에 결혼을 할 거라고 말도 다 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아주버님이 사귀던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먼저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버님이나 그 여자친구분이 나이가 적지 않았고 갑자기 임신까지 한 상태다 보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엄청 급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부모님은 형제끼리 결혼을 연속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저희 보고는 내년 후반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겹쳐 있으면 하객들 입장에서도 싫어하고 남보기에도 좋지 않다면서요. 시부모님이야 손윗사람인 형이 먼저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기에 저희 보고 1년 정도 늦춰서 하라고 하신 거죠. 제 입장에선 솔직히 김새고 싫은 것도 있었어요. 결혼 준비 시작하고 있고 내년 초에 갈 거라고 주변에 말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미뤄진 거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양보를 했고 그렇게 아주버님네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뒤에 저희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사이에 딸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고 내 자식은 꼭 있었으면 했기에 따로 신혼생활 없이 바로 아이를 가졌으면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고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임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바로 아이부터 가지려고 노력하겠다 했으니까요. 제가 기특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형님이 근데 뭐 또 가지고 싶다고 쉽게 가져지나? 요즘 불임도 워낙 많고. 그러시는 겁니다. 본인은 먼저 아이를 낳았다 이건지 좀 거들먹거리면서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한 소리 하셨고요. 저도 저나 남편이 아이 갖기 힘들기를 바라시는 건가 싶어서 좀 어이없더라고요. 저 말을 들으시면 대강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은 성격이 참 얄밉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엔 동서지간에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싶기도 했지만 지낼수록 느낀 건데 성격이 저랑 정말 안 맞더라고요. 형님은 자기만 주목받아야 되고 예쁨 받아야 되고 시샘이나 질투가 많았어요. 특히 저한테 견제를 많이 하셨죠. 시부모님이 저한테 칭찬이라도 하면 기분 나빠하시고 뭐든 자기만 우쭈쭈 해주길 바라시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를 엄청 의식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저를 의식하면서도 따라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신혼집을 제 스타일로 꾸몄는데 식구들 앞에선 이렇게 해놓으면 청소하기 힘들다고 괜히 핀잔 주시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연락하시더라고요. 그런 카페트나 커튼, 인테리어 소품은 어디서 샀느냐고요. 앞에서는 별로라고 막 그러셔놓고 사실은 마음에 드셨던 건지 정보를 알려달라 그거였죠. 나중에 아주버님 댁 가보니까 저희 집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집을 꾸며놓으시기도 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우리 집 온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요. 근데 그 말에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집 원래 이랬다고, 동서가 뭐라고 자기가 동서를 따라하겠느냐면서 오히려 동서가 자기 스타일을 따라한 거 아니냐는 헛소리까지 하시면서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형님은 원래 꽃무늬 같은 건 유치해서 싫어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무늬 블라우스 같은 것도 잘 입습니다. 어머님도 잘 어울린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형님도 그런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유치해서 자기는 이런 거 안 입는다고 하셔놓고요. 하여튼 형님이 좀 얄밉고 같이 있으면 피곤한 스타일이라 필요할 때만 보고 거리는 좀 두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리를 두고 싶어도 형님은 일부러 저한테 종종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을 하면 꼭 물어보는 말이 동서, 애 소식은? 이었습니다. 사실 저걸 물어보려고 전화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애 소식 생기면 말씀드리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틈나면 전화해서 애 소식 없느냐 그러시니까요. 잘 안 생기네요. 노력하는데도 잘 안 생기나 보네. 근데 너무 마음 쓰지 마. 자꾸 신경 쓰고 마음 쓰면 더 안 생겨. 마음을 놔야 된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길 때 되면 생기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생기는 거면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건 아닐까? 병원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왜 안 생겨? 내가 다 속상하네. 참, 우리 소연이가 어린이집에서 칭찬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자식 있다 이건지 막 딸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늘 그런 레퍼토리였어요. 저한테 애소식 있는지 물어보고 걱정하는 척 하더니 그 후에는 자기의 얘기하고 저는 진짜 그냥 끊을까 말까 하면서도 그래도 형님이고 손윗사람이니까 참자 생각하며 들어드렸죠.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생리가 좀 늦어져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세상에 2줄이 뜨는 겁니다. 너무 기뻤고 병원으로 갔더니 아직은 너무 초기라서 아기집을 보기가 힘들다고 나중에 다시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임신 테스트기에선 선명한 2줄이지만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 100% 확실한 건 아닌 상황이었죠.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괜히 경거망동하지 말자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만 말하고 시부모님께는 확실해지기 전까지 말하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형님은 둘째를 임신하셨어요. 벌써 8주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잘 안 생겨서 고민하는 거 아시면서 조금의 조심성도 없이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랑하시면서요. 혹시 동서 내가 임신했다고 서운한 건 아니지? 서운하긴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애 둘이나 어떻게 키우지? 걱정이 많다. 잘하실 거예요.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어머님 아버님도 은근 아들 바라시고. 참, 동서는 소식 없어? 저한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얄미워서 저도 2줄 떴다고 하려다가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다 보니 소식 없다고 대충 말씀드렸어요. 그래? 그러면 내기 받아가. 내 좋은 기 받아가서 얼른 임신해. 네. 그래 그럼 조만간에 아버님 생신 때 뵙자.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임신 테스트기 2줄이 떴기에 이번엔 형님의 자랑질이 그렇게 마냥 얄밉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 다시 산부인과에 찾아가 확인하니 임신 맞고 아기집도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도 임신을 한 거였어요. 너무 기뻤고 남편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후 아버님 생신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생신 축하드리고 가족끼리 담소를 나누는데 형님이 초음파 사진 보여주시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참 동서는 이런 거 처음 보나? 하시는 겁니다. 참 임신으로 유세는 엄청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며 가방에서 아기집 초음파 사진 꺼냈습니다. 아예 시부모님께도 언지를 안 드렸기에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뭐야? 실은 저도 임신했거든요. 병원 갔더니 4주차라고 하시네요. 아유, 축하한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병원 간지 며칠 안 돼요. 실은 그 전에 임신인 것 같아서 병원 갔더니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서요. 잘했다. 아우 세상에. 임신 잘 안 된다고 해서 애를 태웠는데 기특해. 이게 아기집이니? 네, 요거요. 어머님, 아버님은 기뻐하시면서 제 초음파 사진을 한참이나 보셨어요. 형님도 본인 초음파 사진 들고 와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완전 형님은 뒷전이고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다 제 얘기만 하시는 상황이 된 거죠. 형님 진짜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동서 뭐야? 얼마 전에 내가 전화했을 때 소식 없다고 딱 잘라 그랬잖아.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 대신 어머님이 답해 주셨죠. 얘는 방금 둘째 말 못 들었니? 병원에서 확실치 않다고 해서 일부러 말 안 했다잖아. 임신 테스트기 2줄 떴으면 임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한테 그런 말도 안 하고. 병원 갔다 와서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 말에도 형님은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다 제 임신 얘기만 하는 게 몹시 언짢은 듯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와 형님이 아이를 비슷한 시기에 가진 거다 보니 겹경사라고 좋아하셨고요. 저한테 성별은 뭐였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성별이 나올 시기가 되었어요. 형님이 저보다 먼저 임신을 하셨다 보니 먼저 성별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원하셨는데 정말 이번엔 아들이더라고요. 형님은 몹시 기뻐하셨죠. 그리고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진심으로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둘 다 좋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초음파 검진으로 알려주시는데 아들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나 저나 둘 다 아들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좀 웃긴 게 형님이 제일 먼저 전화해서 아들이냐 딸이냐 그것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딸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은근 아들을 더 원하시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눈에 띄게 실망스러운 목소리시더군요. 아, 동서도 아들이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동서 좋겠네. 뭐 딸이든 아들이든 다 좋았어서요. 그래? 형님은 떨떠름하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대놓고 티를 내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형님과 저는 둘 다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 시부모님도 손자가 둘이나 생겼으니 집이 시끌벅적하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형님이나 저나 배가 꽤 불러왔습니다. 형님 산딸을 1~2달 정도 앞두고 명절 때문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근처 친척분들 댁에 잠깐 가신다고 해서 나가셨고 저희 부부와 형님네 부부만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죠.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이 이름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영민아, 너 태어날래 이름은 지었냐? 라고 아주버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우리는 머리 맞대고 고심해서 이미 지었지. 뭔데? 남편과 제가 예쁘면서도 독특하고 흔하지 않은 이름을 아들에게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르고 고른 이름 후보만 해도 10개가 넘을 정도로요. 그렇게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고른 이름이 하나 있었고 남편과 둘 다 마음에 쏙 들었죠. 그 이름을 말하니까 아주버님도 오, 이름 좋은데
독특하고 흔치 않은데도 세련되고 좋다. 고민 많이 했겠네.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고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렀고 제 배도 점점 커져갔어요. 뱃속 우리 아이를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죠. 얼른 태어나서 남편과 고심해서 지은 이름을 불러주고 싶은 마음도 가득했고요. 그러던 와중 형님은 먼저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어요. 형님의 출산 후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알려주셨는데 남편이 엄청 황당해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왜? 아니, 형하고 형수 뭐야? 형이 출생신고했다는데 애 이름이 우리가 지은 이름이야. 저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뭐라고? 우리가 지은 우리의 이름을 쓰셨어? 엄마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예쁘게 잘 지었다고 그러시는 거야. 난 듣는데 잘못 들은 줄 알았다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정말 공들이고 시간 들여서 지은 이름이었는데 그걸 홀라당 자기들이 써서 이미 출생신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남편은 어이없어서 아주머니께 전화를 해서 따졌죠. 형, 얘기 들었는데 이름을 왜 그걸 써? 그거 우리가 엄청 고심해서 지었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부창부수라고 아주버님도 뻔뻔하게 그러시더군요. 아니라고, 처가댁에서 돈 주고 지은 이름이라고요. 장모님이 장명소에 맡겼고 이름 여러 개를 줬는데 공교롭게 그 이름이 섞여 있었대요. 근데 자기들도 그 이름이 그 후보 중엔 제일 마음에 들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인가요? 마침 형님네 친정어머니가 가신 장명소에 세운 이름이 저희가 지은 이름이랑 같다니요.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뻔뻔하게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이름을 마음대로 훔쳐가느냐 그랬고 아주버님은 어따 대고 형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며 그리고 훔쳐간다니 말 다 했느냐면서 말꼬투리를 잡고 생 난리를 쳤습니다. 할 말 없으니까 자기가 형이라는 걸 내세워서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기막혀 하고요. 그 뒤에 형님까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서는 아니, 그 이름을 동서랑 도련님만 쓰라고 나라에서 지정해줬어? 그리고 그런 이름을 꼭 동서랑 도련님만 떠올리라는 법도 없잖아.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인데. 왜 이렇게 생 유난이야? 이제 막 출산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라면서 자기가 더 따지는 겁니다. 흔하긴 뭘 흔한가요? 아주버님도 독특하다고 잘 못 들어봤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근데 뭐 이름에 상표권이라도 걸어놨느냐, 그 이름 돈 주고 샀느냐며 유치하게 따지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다 싶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먹고 떨어져라 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어머님 아버님 귀에도 들어갔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엄청 어이없어 하셨어요. 이름이야 지으면 되지 왜 동생네가 기껏 지어놓은 이름을 홀랑 갖다 쓰냐고요. 하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은 곧 죽어도 자기 친정에서 해온 이름이다. 이게 도련님네 거란 증거가 어딨느냐며 바락바락 우겨댔고 어머님 아버님도 질려서 너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냥 그 이름 쓰라고 하라면서 저희가 다시 지을게요 그랬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죠. 어머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저는 괜찮다고 이름 여러 개 지어놨으니 다른 거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름 후보 중에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이름으로 다시 골랐죠. 그 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골랐던 이름으로 출생신고도 했고요. 그 뒤 저희 집에 아이 보러 어머님과 형님이 오셨는데요. 아이 봐주시면서 어머님은 저 위로해 주신다고 새로 지은 이름이 훨씬 예쁘다고 그러시더군요. 하지만 형님은 어쨌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우쭐해하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왜? 그 일은 그냥 쓰지. 우리가 만든 건데 왜 쓰냐고 도련님이랑 난리칠 땐 언제고. 나는 동서하고 도련님이 한글이라도 만든 줄. 어머님이 옆에서 그만 깐죽대라고 한 말씀 하셨는데도 입만 삐죽이고 있더라고요. 애를 둘이나 낳아도 철은 안 드는 건지. 너무 얄미웠던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 이름 많이 쓰세요, 형님. 실은 저희도 이 이름으로 다시 바꾼 거 참 다행이다 싶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영미 씨랑 저랑 고심해서 지은 이름이 몇 개 있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고심해서 지었어도 그래도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평생 불리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유명한 장명가분한테 이름 후보들 갖고 가서 어떤지 여쭤봤거든요. 근데 장명가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후보 중에 이름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요. 근데 그 안 좋다는 이름이 지금 형님네가 하신 그 이름이거든요. 제 말에 형님이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해? 그 이름이 좀 독특하고 흔하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장명가분 말로는 많이 안 짓는 이유가 있다고.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좋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명학적으로 되게 안 좋다고. 사주팔자 고려해서 짓는 걸 떠나서도 잘 안 짓는 이름이라고 하시면서요. 제 말에 형님은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지금 지어내는 거지? 아니요. 저희 엄마한테 물어보시겠어요? 정말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이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형님네가 안 쓰셨어도 저희도 안 썼을 이름이거든요. 형님은 완전 굳은 얼굴로 저를 보시길래 제가 웃으며 그랬죠. 근데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장명가들 말 다 다르잖아요. 형님도 형님네 어머니가 유명한 장명소에서 해오신 이름이라면서요. 그 장명가는 좋다고 했으니까 지으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장명가들마다 다 말이 다르니까 편한 쪽으로 믿으면 되는 거죠 뭐. 물론 저는 찜찜해서 안 쓰겠지만. 형님은 제 말에 어이없다는 코웃음을 막 치셨고 어머님도 형님을 흘겨보셨죠. 너는 별로 좋지도 않다는 이름을 왜 훔쳐서 지어? 어머님 훔치다뇨. 그리고 어머님은 저 말을 믿으세요? 동서가 일부러 꾸며내서 저런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제가 그랬죠. 뭐 믿으시든지 말든지 형님 마음이죠. 그리고 형님네 친정 부모님이 비싼 돈 들여 세우신 거라고 하셨으니까. 참 근데 장명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이 지어놓은 이름 함부로 훔쳤으면 엄청 박복한 팔자로 산대요. 어머, 그래? 그 말에 형님 갑자기 혼자 발끈해서 뭐라고? 동서 미쳤어? 박복한 팔자? 지금 우리 애한테 저주 퍼붓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저 멀뚱한 얼굴로 쳐다봤죠. 네? 형님이 왜 화를 내세요? 형님이 이름 훔친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직접 장명소까지 가서 지으신 거라면서 훔친 이름 박보가다는데 왜 형님이 화를 내시는지. 제 말에 형님 혼자 얼굴 시뻘개지더니 애 확 안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형님이 가고 나서 어머님이 저보고 진짜냐고 물어보셨고 사실 장명소 얘기는 뻥이라고 근데 훔친 이름 같았으면 안 좋은 건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잘했다고 큰애는 나이도 적지 않은데 왜 저렇게 철이 안 드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형님이 믿든지 말든지 저도 깐죽거리는 형님이 너무 얄미워서 한 말인데요. 그 와중에 형님은 귀가 엄청 얇으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더 뭘 알아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찜찜했던지 아이 이름을 개명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서 그 얘기 듣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 일 이후 형님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져서 꼭 필요할 때 빼고는 거의 보지도 않고 또 더 이상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좋고 편하고요. 제 옷 좋아 보인다고 따라 사고 저희 집 인테리어 따라서 꾸미고 하다 이제는 내 이름까지 훔쳐서 지었던 형님. 제발 남하고 비교해서 질투하고 견제질 좀 그만하고 본인 인생, 본인 가족들에게나 집중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